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강화도 조약, 그다음에 위정척사, 그다음에 이모군란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배워 나가실 때 지금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이 시작된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을 전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자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이런 것들을 분류를 잘 하셔야 돼요. 흥선대원군은 다른 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말자는 거죠. 그리고 고종이나 민씨는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강화도 조약도 했고 미국이랑 영국이랑도 여러 가지 무역 조약을 맺었고 그다음에 통리기모함이나 별기군 이런 것도 설치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모군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이런 근대화 정책이 싫다는 거죠. 근대화 정책을 함으로 해서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구식군인들과 차별하니까 이렇게 난리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모군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개혁을 싫다라고 말하는 흥선대원군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이 어 다른 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자고 하는 건지 그렇지 말자고 하는 건지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번 시간에는 갑신정변과 그 이후의 국제정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정변도 아마 들어보신 적은 있는 사건일 것 같아요.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 개화 정책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리기모함도 만들고 별기군도 만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됐다고 볼 수 있을까? 잘 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반발도 사고, 그죠? 그래서 막 이모군란이 벌어지고 그 결과로 인해서 뭐 청나라도 간섭이 늘어나고 일본이랑도 재물포 조약을 맺어야 됐었고 그래서 일본군이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도 봐야 됐었고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때쯤 되면 이제 반성이 시작되는 거지. 우리가 근대화 정책을 통리기모함도 설치하고 별기군도 설치하고 했는데 뭐가 문제라서 잘 안 됐던 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근대화, 개화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의견이 나뉘게 돼요. 그래서 개화파가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됩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 간섭이 늘어나고 또 정부의 개화 정책이 잘 안 되면서 우리의 개화 정책은 무엇이 문제였는가? 여기에 대한 의견이 나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의견이 나뉠 때는 크게 둘로 나뉘어요, 늘. 온건파, 그다음에 급진파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우리 왜 그때도 그랬잖아. 그 고려 무너뜨리고 조선 세울 때도 어땠어요? 이 신진사대부들이 둘로 나뉘었죠. 온건파 신진사대부, 급진파 신진사대부.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고쳐 나가야 되는데 그걸 급진적으로 고칠 건지 아니면 온건하게 고칠 건지 여기에 의견이 나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온건개합파, 그다음에 급진개합파 이렇게 의견이 나뉘게 돼요. 온건개합파는 역시 많이 바뀌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바꿔나가자. 이런 사람들이었고 좀 온건하게 부드럽게 김홍집, 김윤식 이런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급진계파에는 우리가 지금보단 좀 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이 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사실은 요거예요. 어, 사상과 제도. 여기에 밑줄을 치셔야 돼요. 그래서 온건계합파는 청나라와의 관계도 그작저작 유지하자는 입장이고 무엇보다도 기존 조선의 사상과 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이에요. 근데 급진계합파는 청나라가 이런 식으로 내정 간섭하는 것도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양의 제도나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어, 서양의 제도를 제도까지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그 전에 고종이나 민씨가 추진했었던 통리기마문이나 별기군 이런 것들은 서양의 과학기술만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아예 서양의 제도까지도 받아들여 보려고 하자. 이런 주장을 급진개합화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개합화가 둘로 나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조선의 사상과 제도, 즉 유교를 유지하자고 하는 애들이 온건개합화고요. 그러니까 온건개합화는 서양의 다양한 문물들을 받아들여야겠지만 정말 문물들, 물건들만 받아들이고 기존의 조선의 유교적인 제도는 그대로 가져가자는 거지. 근데 급진개합화는 서양의 다양한 물건들이나 과학기술들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서양의 제도까지도 받아들여서 기존의 우리의 유교적인 제도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역시나 핵심은 서양의 제도, 서양의 제도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국엔 급진계합파를 중심으로 갑신정변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동안의 어떤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 제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아예 본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인 변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정변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으로 무슨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갑신년에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갑신정변을 일으킨 주요 인물들이 나오고 있죠.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서재필, 서광범. 사실 다 중요한 인물들인데 일단 여기서는 가장 형이 누구야? 김옥균이잖아요. 가장 큰 형님만 기억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옥균 형님을 중심으로 갑신정변이 벌어지게 된다. 이 사람들은 급진개합파죠. 그러니까는 서양의 제도를 받아들이자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사건의 계기를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청나라 군대가 요거 이제 이무군란 때문에 들어와 있었던 애들이죠. 근데 얘들이 이제 청나라가 프랑스랑 전쟁을 하게 돼요. 요 베트남 문제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는데 뭐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청나라가 프랑스랑 전쟁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병력을 절반 정도를 뺍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기회라고 여겨지는 거죠. 더구나 급진개혁파가 일본한테 지원을 약속받아요. 우리가 정변을 일으켜서 우리가 정권을 장악하면 그 과정을 일본이 돕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일본의 약속을 받고 마음을 굳게 먹고 이렇게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발단은 우정국이라는 정부 기관이 있어요. 근데 원래 없던 건데 이때 처음 생기는 건데 우정국이라고 하는 데는 뭐 하는 데냐면 전 국민이 편지를 서로 잘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근대적인 편지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정부 기관이 우정국이에요. 지금의 우체국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의 우체국도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그 본청을 우정사업본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업무를 우정 업무라고 해요. 그 편지를 주고받는 업무, 그걸 관리하는 업무를 이때 처음 세운 거죠. 그럼 이제 국가기관을 처음 세운 거니까 그 업무 시작을 축하하는 파티를 연 거예요. 그게 우정국 개국 축하연이에요. 그러니까 연이 파티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국가기관을 열었고 그 개국을 축하하는 파티를 연 거니까 정부 고관들이 다 오겠죠. 근데 요때를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요때 이렇게 우정국 개국 축하연이 벌어지고 있는 자리에 이 갑신정변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이 싹 와서 거기 참여해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고요. 본인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했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14개조 개혁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어, 근데 이거를 이제 또 청나라가 군대를 동원해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처음에는 이제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서 대부분의 정부 고관을 죽였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권을 장악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14개조 개혁안도 발표하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3일 만에 청나라의 진압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즉, 이 사람들은 3일 동안만 정권을 장악했다가 청나라의 진압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본은 도와준다고 약속했는데 뭐 했느냐? 약속만 하고 안 도와줘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어쨌든 당시에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킨 사람들이 일으켰었던 발표했었던 14개조 개혁안을 보면 지금 보이는 거랑 똑같아요. 일단은 청나라와의 어떤 종속 관계를 폐지하자. 그다음에 문벌을 폐지하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문벌은 몇 개의 귀족 가문이 이제 관료직을 독점하는 그런 모습을 없애고 그리고 멀리 나아가서는 모든 인민들이 양반과 평민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모두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이런 걸 주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조세 제도를 개혁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금 제도를 개혁하자고 하는 건데 괄호에 지조법이라고 써 있죠. 지조법이라는 건 뭐냐면 땅에다가 다 가격을 정해서 그 땅의 가격만큼의 세금을 내도록 하자라는 게 지조법이에요. 그다음에 탐관오리 즉 잘못되게 일을 하는 뭔가 비리를 저지르고 다니는 그런 관리들을 처벌하자는 거고요. 순사는 지금의 경찰을 얘기해요. 그래서 경찰을 설치하자. 그다음에 모든 재정을 호주에서 관할하자. 그래서 재정을 일원화하자. 그래서 재정 즉 돈을 한 군데서 관리해야 깨끗하고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정 업무를 원래 담당하고 있었던 호주에서 일부가 아니라 모든 재정을 호주에서만 이제 관리하자.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13번이 좀 중요한데 모든 대신들이 정부에 모여서 법령을 의결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갑신정변은요 사실 서양의 제도의 핵심하면 아까도 나왔지만 의회와 헌법이에요. 요 두 가지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지만 요 두 개를 받아들이는 건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온건개합하고 요 두 개를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급진개합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갑신정변 때는 직접적으로 의회나 헌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아요.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지금 서양이 하고 있는 의회나 헌법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닮아 나가자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을 일으킨 사람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서양의 제도까지도 받아들이자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걸 시도해 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13번 조항도 좀 다르긴 하지만
서양에서 말하는 의회는 아예 국민들이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의원을 뽑는 거고 여기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정부 관료들이 회의를 하자는 거지.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의회를 흉내라도 내보자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갑신정변의 결과를 보면 아까 봤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일본이 협조하지 않으면서 3일만 집권을 했다가 청나라의 진압에 의해서 실패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요. 청나라는 이모군란 때에 이어서 또 한 번 더 진압을 해낸 거기 때문에 청나라의 간섭은 더욱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과도 이제 이때도 공사관이 약간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한성조약이라는 걸 체결해서 이때는 별 내용은 없어요. 일본과의 한성조약은 그냥 배상금을 지불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갑신정변은 어쨌든 최초의 근대적인 정치개혁 운동이었고요. 그리고 한계점이 있다면 이제 일본에 의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또 한계점이 있죠. 우리 또 어디서 이걸 알 수 있냐면 요 지조법 있죠, 요거. 요 지조법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각 땅마다 가격을 매겨서 그 가격에 맞게끔 그 땅에 대한 세금을 걷는 게 지조법이라고. 이것도 원래 일본에서 하던 거예요. 일본에서 하던 걸 이름도 안 바꾸고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좀 그리고 처음에 갑신정변을 개혁할 때부터 일본한테 도와달라고 했었고 이런 식으로 일본한테 의존하고 있다라는 게 좀 한계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얘네들이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지금 얘네들은 서양의 제도를 조금이라도 배워보겠다라고 하는 건 정치 형태를 바꾸자는 일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대한 변화라고. 그러려면 이 정치의 적용을 받고 있는 민중들을 설득하고 민중들의 지지를 얻어야 맞아요. 근데 지금 그 과정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한계점입니다. 이렇게 일본에 의존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기 때 이제 국제 정세의 변화를 보면 일단 이모군란, 갑신정변 전부 다 청나라가 막아내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청나라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져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게 강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청나라 보고 나가라고 하기는 어렵고 청나라의 영향력은 너무 강하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나라 말고 다른 친구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그 나라의 좀 힘을 빌려서라도 청나라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은 청나라랑 텐진 조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됩니다. 이 텐진 조약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한반도 안에 어, 이모군란 그리고 갑신정변을 막기 위해서 청나라의 군대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옛날에 이모군란 때 이후로 재물포 조약을 맺으면서 자기네 공사관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 안에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두 개 나라의 군대가 한 군데에 있으면 뭐 하겠어? 전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위기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아직 본격적인 전쟁을 하기에는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두 나라 간에 텐진 조약을 맺는 거예요. 텐진 조약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청나라, 일본 다 지금 조선에 군대를 넣고 있는데 일단 둘 다 군대를 빼자. 그다음에 만약에 어느 한쪽이 군대를 보내게 되면 파병을 하게 되면 사전에 우리 군대 보낸다 이렇게 연락을 취해주자. 이걸 약속으로 삼고 이걸 텐진 조약이라고 하고 이렇게 텐진 조약을 맺은 상태에서 일단 두 나라의 군대를 빼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텐진 조약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텐진 조약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일단 지금 당장 맞짱 뜨긴 부담스러워서 서로 군대 빼고 나중에 만약에 군대 보낼 일 있으면 서로 연락해주자 이렇게 약속하고 넘어가는 건데 언젠가는 언젠가는 조선을 놓고 이 둘이 맞짱 뜰 거라는 걸 예언하는 게 이 텐진 조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조선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청나라가 이제 이모군란, 갑신정변 둘 다 청나라가 막아냈기 때문에 청나라의 간섭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청나라를 단독으로 몰아낼 수는 없고 다른 친구를 사귀어야겠어. 그래서 처음에 골라봤던 게 미국이었어요. 근데 미국은 너무 멀기도 하고 관심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선택했던 게 러시아예요. 근데 러시아는 조선에 관심이 많아. 왜냐면 전 시간에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너무 북쪽에 있기 때문에 모든 땅이 다 추워요.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항구들은 겨울만 되면 다 얼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원하는 건 얼지 않는 항구를 원해요. 그럼 남쪽으로 내려오고 싶겠지. 그래서 러시아가 약간 침을 흘리고 있는 게 우리나라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러시아랑 가깝고요. 바닷가도 많고요. 그리고 러시아보다 남쪽이니까 얼지 않는 항구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청나라를 뭔가 견제할 만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러시아도 조선에 침을 흘리고 있으니까 둘의 이해관계가 맞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랑 적극적으로 교섭을 해서 조로통상조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걸 누가 고깝게 봤냐면 영국이 고깝게 봐요. 왜냐하면 영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랑 식민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영국이
지금 조선을 뭔가 침을 흘리면서 조선이랑 친하게 지내는 건 요거는 러시아의 사실상 남하 정책이죠. 부동항을 가지려고 하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더 따뜻한 데서 부동항을 가지려고 하는 남하 정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국이 러시아가 이렇게 조선을 접근하는 걸 굉장히 안 좋게 봐요. 아, 저거는 러시아가 조선을 차지하려는 어떤 계획이다. 그러면 러시아가 조선을 차지해버리면 러시아가 얼지 않은 항구, 부동항을 갖게 되기 때문에 너무 압도적으로 강해진다. 어, 그러니까 러시아가 조선을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국이 러시아가 조선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선의 거문도를 갑자기 불법 점령합니다. 여기죠. 여기가 이제 거문도인데, 어, 요때 이제 러시아는 요거에서 영국을 보내기 위해서 러시아는 조선의 영토를 차지하려는 게 아니다. 요런 주장을 하고 그래서 러시아는 절대 앞으로 조선 영토를 침범하지 않을 거다. 이런 걸 약속을 영국한테 해줘요. 그리고 영국이 철수하게 되는데 이제 요 사건을 치를 때 이 사건을 치를 때 사실은 진짜 가슴이 아픈 게, 요 거문도 이 불법 점령 사건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사전에 연락을 해서 뭔가 잠깐만 거문도에서 머물다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느닷없이 들어와서 느닷없이 점령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조선은 나중에 청나라가 말해줘서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은 크게 보면 러시아가 조선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영국이 취한 조치이고 전 세계적으로 영국과 러시아가 경쟁 중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조선이 지금 얼마나 약한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 이때 이제 어떤 주장까지 나오냐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이 너무 약한 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인데 조선이 그래도 아무리 약해도 다른 나라한테 지배는 당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중립론이에요. 조선이 약한 건 알겠지만 조선을 너무 여러 나라가 이제 욕심을 내고 있으니까 어떤 나라도 조선을 차지하지 않는 걸로 약속을 해서 조선이 어떤 나라와 친하게 지내지 않는 중립론으로 가는 건 어떠냐 이런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조선이 위기에 놓였었다는 거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갑신정변 이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청나라는 이런 식으로 이모군란 갑신정변 거치면서 계속 이제 조선에 간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이렇게 앞전에 제물포조약을 이제 이모군란 때 맺어서 한성의 공사관에 군대를 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점점점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침략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는 조금씩 조선이 청나라의 간섭이 너무 심하다는 걸 느끼고 조선과 친해져 가려고 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너무 많은 나라들이 조선에 욕심을 내고 있으니까 부들러나 유길준 이런 사람들이 조선의 중립화를 요구하는 상황이고요. 부들러는 그냥 듣고만 지나가세요. 이 독일의 영사관의 부영사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우리나라랑 교류 그리고 외교 업무를 하려고 설치한 게 이제 독일 영사관이고 거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 즉 독일의 외교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일의 외교관이나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식인이었던 유길준이 중립화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독일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자기들이 못 먹을 거니까 그냥 아무도 먹지 말라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